저는 에어컨 설치업자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사무실이 있지요.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서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모텔 역시 주요 고객이지요. 여름이 가까워지면 일이 많이 바빠집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 들어가곤 했지요. 최근 광주 외곽 모텔에서 일이 들어왔습니다. 에어컨 20대를 교체하는 공사였습니다. 며칠은 작업을 해야 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다른 작업도 밀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날도 새벽에 나와야 했습니다. 마누라와 아이들은 아직 자는 중이었지요. 깨지 않게 조용히 빠져나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보조 직원과 함께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싣고 출발을 했지요. 현장이 그나마 광주에서 멀지 않아 다행이었지요. 일찍부터 짐을 풀고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모텔에는 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숙박 손님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점심 무렵에 손님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작업을 오전에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했습니다. 보조 직원과 함께 낡은 에어컨을 하나씩 철거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방부터 꼼꼼히 철거를 시작했지요. 공사를 하면서 보니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남녀 커플이더군요. 우리는 최대한 손님들과 마주치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손님이 나간 방은 곧바로 청소가 시작됩니다. 우리도 그때 방으로 들어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 안에 남은 온갖 흔적들을 보았습니다. 침대에 콘돔이 널브러져 있는 건 흔한 광경이었죠. 가끔은 여자들의 속옷도 놓고 가기도 하더군요. 그 외에도 기상천외한 광경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보면서 참 더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오기 전에 최대한 공사를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다가오니 차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사장님의 말대로 점심시간이 되자 주차장이 꽉 들어찼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조수와 함께 늦은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대낮부터 모텔을 찾는 차들을 보니 한심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점심을 먹었습니다. 어차피 대실 손님들이 빠져야 하니까요. 느긋하게 차를 몰고 다시 모텔로 향했습니다. 손님들이 빠지면 다시 공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트럭을 몰고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퇴실한 방을 확인하고 공사를 하러 올라갔지요. 복도에 온갖 신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조수와 낄낄거리면서 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에어컨을 떼어내고 배관부터 다시 설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작업을 마쳤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여러 커플들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손님이 나가면 청소를 할 때 공사를 할 예정이었지요. 그리고 한 방에서 손님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잠시 카운터 뒤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손님들의 민망함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때 방에서 나온 커플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앞에 있었고 고개를 살짝 숙인 여자가 뒤따라오더군요. 그녀는 얼굴을 살짝 가리고 있었지만 분명 제 마누라였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마누라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멍하게 있던 저는 뒤늦게 따라 나갔지요.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차에 올라타고 있더군요. 쫓아나온 사장님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누라라고만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장님이 크게 놀라셨습니다. 뒤늦게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결혼 이후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몸이 부셔져라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했지요. 그런데 아내가 바람을 피우다니요. 저는 즉시 전화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누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참 울린 뒤에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디냐고 소리치며 물었습니다. 아내는 왜 화부터 내냐며 짜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 보러 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집안일 하다가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마누라의 너무 당당한 말투에 제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달려갔습니다. CCTV 영상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보여주면 안 된다시더군요. 하지만 제가 다시 부탁을 드렸습니다. 결국 사장님이 영상을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부인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차가 들어오는 시간부터 영상을 보았습니다. 주차장, 카운터,
복도까지 영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차량 번호를 적었고 영상을 다운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몇 개 영상을 더 보여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처음 온 손님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략 10일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마누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자주 오는 커플이라고 하더군요. 얼굴이나 옷차림 모두 마누라가 확실했습니다. 모든 걸 확인하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사람도 죽일 것 같은 기분이었죠. 사장님께는 일단 모른 척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장님도 한숨을 내쉬며 알겠다고 하셨고요. 집에 돌아가자 마누라의 잔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왜 갑자기 전화해서 짜증부터 내냐고 하더군요. 당장 마누라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겨우 화를 억눌러 참았습니다. 모텔 공사는 다른 업체에 부탁을 해놓았습니다. 사장님께도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감정대로라면 두 년놈들을 쳐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흥분해서 실수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오전에 변호사님과 계약을 하고 모텔에서 그 년놈들을 잡으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마누라의 전화기를 살펴봤습니다. 통화 기록, 사진 등을 모두 캡처해서 옮겨두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모텔로 향했습니다. 빵을 뜯으면서 점심시간까지 기다려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차량이 다시 들어오더군요. 저는 그들이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은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난동을 부릴까 걱정하는 것이었죠. 저는 모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곧 추잡한 신음성이 들려오더군요.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객실의 문이 열리고 년놈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영상으로 그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당장 둘 다 때려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히려 저들에게 도망칠 기회를 주는 일이니까요. 저는 두 사람을 철저히 부셔버리고 싶었죠. 저를 발견한 마누라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리고 남자는 곧장 도망을 치려 했습니다. 저는 놈을 내버려두고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쓰레기통에 있는 것을 통째로 챙겼습니다. 그 뒤로 양쪽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지요. 저는 변호사님의 지시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마누라는 스스로 각서도 쓰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놈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모두 확보했고요. 이제 와서 마누라를 용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놈은 애들 학원 선생이더군요. 학원비가 유난히 비싸다 싶던 곳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많이 놀라시더군요.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더군요. 사실 제 성격이 침착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년놈들에게 아무런 기회조차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냉정을 찾으려 노력할 뿐입니다. 마누라와는 이혼을 할 예정이고 그 상간남에게도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마누라는 친정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시작했지요. 중학생인 아이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은 결국 제가 승소를 했습니다. 상간남에게 의자료도 받아냈고 마누라 유책으로 이혼도 성립되었습니다. 그래도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더군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법이 그렇다고 하시더군요. 그놈에게도 의자료를 받았지만 얼마 안 되는 금액이더군요. 생각과 달리 별다른 타격을 주지도 못했지요. 승소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마누라에게 오히려 돈을 주고 이혼을 했습니다. 상간남은 여전히 학원을 잘 운영하고 있고요. 바람은 두 사람이 폈는데 제가 더 힘들더군요. 오히려 제가 잃은 게 더 많았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법이 왜 이렇게 불합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감정대로 사고를 쳤어야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는 정상적으로 살기가 힘듭니다.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담담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모양입니다. 이미 제 정신이 피폐해졌습니다. 지금은 하던 사업도 접었습니다. 그때 둘 다 때려 죽이고 같이 죽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습니다. 이 또한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란듯이 다시 일어나 잘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많이 지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두렵기만 하네요.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지옥 같은 회사 생활을 하며 월급의 노예가 된 지 벌써 5년째. 다른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의 SNS에 올라오는 화려한 일상 사진들을 보며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지방에서 취직을 위해 서울로 올라온 저로서는 의식주종. 그러니까 살아가는 집 문제에 많은 돈이 나가다 보니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해가 떠오르는 날이 왔어요. 안 먹고 안 쓰며 악착같이 한 푼, 두 푼 모아 드디어 6평 낡은 원룸을 탈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건 아니지만 저에게는 역세권 신축 투룸 빌라라는 단어만으로도 느끼는 행복이 너무 커서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게 되었죠. 집 계약을 하고 이삿날까지 한 달이 넘게 남았을 때였지만 집을 어떻게 꾸밀까, 어떤 가구를 살까 계속 고민하며 이삿날을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제 삶의 활력소가 되었어요. 드디어 이삿날. 집을 구하는데 전 재산을 쏟아부은지라 저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이사 비용마저 아끼기 위해 포장과 해체는 직접 하고 운송만 해주는 반포장 이사를 택했는데요. 돈을 아끼기 위해 택한 방법이지만 막상 해보니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8월의 무더운 여름날 여자 혼자 집 밖에서부터 집 안까지 수많은 박스를 나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이삿짐을 날라주신 기사님께 돈을 더 드리고서라도 도움을 요청드리고 싶었지만 바쁜 일정으로 이미 기사님은 가버린 뒤였죠.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며 짐을 집까지 나르던 중에 그 남자를 처음 만났어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올라가려고 기다리는데 마침 제 또래로 보이는 남자가 한 명 내렸어요. 그 남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나가려다가 짐 나르는 저를 잠시 지켜보며 우물쭈물하고 있더군요. 가려던 길을 갈지 말지 고민하는 것처럼 보인 채 그 자리에서 서성거리며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마음속으로 도와줄 거면 도와주고 갈 거면 가지 왜 쳐다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순간 뒤에서 그 남자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와드릴까요? 강한 햇빛 때문이었을까 순간 불어오던 살랑거리는 바람 때문이었을까 너무 힘들어서 작은 도움에 감동해서일까. 그 순간 그 남자에게 호감이 생겨버렸어요. 가까이 서보니 키와 체격이 컸고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얼굴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훈남이었죠. 잠깐 그 남자를 가만히 바라보던 저에게 남자는 도와준다고 했지만 싫다면 가겠다고 하였죠. 예의가 있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 남자에게 보인 제 모습은 이삿짐을 반 정도 나르는 동안 땀범벅에 머리는 엉망이고 화장도 하지 않은 못볼 꼴이었던 것이죠. 이런 꼴을 보여주는 게 너무 민망하고 창피했지만 도와준다는 말에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며 정신줄을 잡고 덥석 도움의 손길을 받아들였죠. 무거운 짐들을 번쩍 들어올려 순식간에 집안까지 옮겨놓는 그 남자의 모습을 보며 집에는 남자가 있어야 한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괜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저 혼자 했다면 3시간 더 걸릴 일을 30분도 안 돼서 끝내게 되었으니까요. 짐을 다 나르고 그 남자에게 바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지만 그 남자는 이제 끝났으니 가보겠다는 말과 함께 홀연히 사라져버렸어요. 집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본인 일처럼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 인사도 제대로 전하지 못해 마음에 걸렸지만 일단 집안에 쌓인 이삿짐 정리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 다른 생각은 나중에 하기로 했죠. 이사 온 첫날 저는 녹초가 된 몸으로 짐 정리를 어느 정도 마친 뒤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몸을 씻는데 이상하게 공허함이 느껴지며 아까 그 남자가 자꾸 생각났어요. 자꾸 그 남자의 몸을 상상하게 되고 사랑을 나누면 어떤 느낌일까 생각하며 혼자 해버리고 말았죠. 조금 있다가 몸이 진정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남자의 이름, 나이, 연락처 같은 정보도 모르고 이 건물에 사는 사람인지도 확실하지 않았죠. 잠깐 친구 집에 놀러 왔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럴 줄 알았다면
감사 인사를 하며 연락처라도 빠르게 물어볼 걸 하는 후회가 남았어요. 다음 날이 되니 이사 온 집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방도 2개가 되어 옷과 짐들을 따로 보관할 수 있었고 거실도 넓어 아침에 TV를 보며 제가 좋아하는 요가를 할 수 있었죠. 햇볕과 바람이 잘 들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장점만 많은 줄 알았던 이 집에 한 가지 단점이 생겼어요. 매일 밤 10시쯤만 되면 어디선가 반복적으로 무엇을 찢는 소리가 들렸죠. 마치 커플이 사랑을 나눌 때 나는 소리처럼요. 혹시 위층에 신혼부부가 사는 게 아닐까. 저녁만 되면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나 드럼을 연주하는 사람이 사는 걸까. 다양한 추측을 하며 며칠을 견뎠지만 어느 순간 반복되는 그 소리에 일상이 방해되고 있었죠. 일상이 방해되니 점점 화가 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밤 10시에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서 한 소리 할 요량으로 씩씩거리며 벨을 눌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이삿날 저를 도와준 그 남자였죠. 그 남자는 저에게 아는 척을 하며 무슨 일이시냐고 물었지만 저는 너무 당황해서 찾아온 진짜 이유를 말하지 못하고 아래층에 살고 있는데 층수를 착각해서 벨을 눌렀다는 말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왔어요. 층간소음을 해결하러 갔더니 저의 상상을 자극하고 지난 아쉬움을 남겼던 바로 그 남자가 살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그 후로 며칠은 그 남자를 생각하며 참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참아보아도 일상생활이 힘들어져 결국 저는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역시나 그 남자가 나와 벨을 또 잘못 누르셨냐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하는 바람에 순간 다시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올 뻔했지만 저는 층간소음에 대해 설명했어요. 매일 밤 10시쯤 쿵쿵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혹시 아는 게 없는지 물어보니 갑자기 놀라며 설명을 해주었죠. 아마 매일 밤 10시쯤 홈 트레이닝을 한다고 전자 줄넘기를 하는데 그게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죠. 매트를 깔고 운동해서 소리가 날 줄 몰랐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를 했어요.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까지 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 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저는 금세 화가 풀리고 오히려 그렇게 미안해하는 남자의 모습에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문제가 해결됐으니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처음 이삿날과 같이 지난 아쉬움이 남았어요. 이대로 돌아가면 후회를 할 것 같았죠.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남자의 집 앞으로 다시 가서 불러냈고 이렇게 위아래로 사는 것도 인연인데 친구로 지내자며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남자는 거부감 없이 연락처를 주었고 그렇게 우리 인연이 시작되었죠. 그 남자와 계속 연락을 하며 저는 더 빠져들고 말았죠. 대화가 정말 잘 통했고 유머 감각과 위트까지 갖춘 남자였어요.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다가갔고 그 남자는 저를 밀어내지 않고 잘 받아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연인이 된 후로는 집이 가까워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데이트가 끝나고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연인에게는 집이 가깝다는 점이 최고의 장점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매일 밤 위아래층을 오가며 밤낮으로 사랑을 나눴고 욕구가 강해 외로움을 느끼던 저를 완벽하게 만족시켜주는 최고의 남자친구였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사귄 지 3년쯤 되는 지금 남자친구와 결혼 약속을 하였고 위층으로 살림을 합치게 되었어요. 한 번은 남자친구에게 처음 만난 날 왜 도와줬냐고 물었더니 땀에 범벅되어 힘겹게 박스를 옮기려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 첫눈에 반해버렸고 최선을 다해 저를 도와준 뒤 번호를 물어보고 연락하고 싶었지만 내성적인 성격 탓에 부끄러워서 도망치듯 사라져 버렸다고 하였어요. 그 후로도 우연히 마주치진 않을까 집 밖을 의미 없이 서성이며 기다렸는데 한 번도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다고 하였어요. 저랑 같은 마음을 가진 채 기다렸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운명이란 이런 것일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운명을 기다리는 여러분은
우연한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다가가길 바래요.